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이탈리아 중 어느 나라가 종합 경쟁력이 더 강할까? 라는 제목의 중국 칼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칼럼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한 국가는 동아시아에, 다른 한 국가는 유럽에 위치해 있지만 두 국가는 닮은 점이 참 많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5,200만 명 정도이고 이탈리아의 국토 면적은 30만 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약 6,050만 명이다. 이 두 나라의 규모가 중국에 비하면 소국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단 27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를 보통 인구 대국이라고 부른다.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 모두 인구 대국이라는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이러한 인구 대국 중에서는 규모가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두 나라 모두 선진국이지만 한국이 전 세계 채빈국에서 성장한 신흥 선진국이라면 이탈리아는 전통 선진국 중 쇠퇴한 귀족국가라 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GDP는 1조 6,190억 달러에 1인당 GDP는 3만 1,363달러를 기록했고 이탈리아의 GDP는 2조 740억 달러에 1인당 GDP는 3만 4,318달러를 기록했다. 단순하게 경제 수치만 놓고 따지면 이탈리아가 GDP 총량이나 1인당 GDP에서 모두 한국보다 높지만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국가 중 하나로 일찍부터 공업화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그 당시 세계 최빈국 저개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경제 수치가 몇십 년 만에 이탈리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이탈리아보다 빠르다는 의미이다. 특히 최근 20년간 이탈리아는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었지만 후발국인 한국은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뒷심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심각한 고령화 국가이다. 이탈리아는 인구 6천여만 명 중 65세 이상이 1,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넘는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됐고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일본의 고령화 현상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일본은 국민교육,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세하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는 재정적자가 3%를 넘어서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의 피그스로 분류됐다.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의 경제 수치가 한국보다 높지만 이탈리아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어둡다. 2018년 포춘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이탈리아의 기업은 단 6개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경제 총량이 이탈리아보다 적은 한국은 16개 기업이 포함됐다. 현재 이탈리아는 전통 공업 강국이라는 미천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신흥 산업 방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뒤처진 실정이다. 공업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캐나다의 뒤를 잇는 세계 8대 공업 국가로 한국의 공업 부가가치는 대표적인 전통 공업 강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거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러시아까지 뛰어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중국과 인도 다음이다. 2010년 GDP 순위 15위에서 한국은 2016년 11위까지 상승하며 국토 면적이 170배가 넘는 러시아를 제쳤다. 동시에 2010년 일본의 50%였던 1인당 GDP를 2017년 일본의 7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일본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 정도 발전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은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의 GDP를 따라잡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합류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두 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탈리아가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우위에 있지만 한국이 훨씬 더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속해서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총 병력은 69만 명, 이 중 현역 병력이 61만 4천 명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의 육해공 3군의 현역 병력을 모두 합쳐도 18만 6,700명, 연합군 병력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현역 부대 규모는 이탈리아의 3.3배가량 되고 총 병력 역시 3.3배가량 크다.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보통 7, 8위를 차지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보통 10위권 밖이다. 물론 지금은 무기를 빼놓고 병력만으로 군사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만큼 두 나라의 군사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탈리아는 해군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 가리발디와 카보우르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 2척과 그 이상을 보유한 나라는 이탈리아 포함 미국과 중국, 인도 4개국 뿐이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는 잠수함 8척, 구축함 4척, 호위함 14척, 순방함 2척, 초계함 10척, 기뢰함 10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해군은
경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상륙함, 독도함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항공모함은 아니다. 육군을 비교해보면 이탈리아는 탱크 200대, 장갑차 1688대, 자주포 164문, 견인포 90문, 미사일 발사대 2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탱크 2600대, 장갑차 2700대, 화포 5800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장갑차 수는 월등히 많지만 탱크와 화포 수는 훨씬 적다. 공군에서는 양국 모두 800대가 넘는 각종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군사 장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병력 규모 면에서는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국가 경쟁력에서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 외에 소프트 파워 또한 중요하다. 미국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인도에는 발리우드 영화가, 일본에는 애니메이션이 각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이탈리아 어느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할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이 국가 소프트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탈리아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는 영상물은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패션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훨씬 크다. 세계 10대 패션 브랜드 중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아르마니 등 7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와 인상파의 메카로 각종 패션에 대한 영감이 넘쳐나고 로마 시대부터 남아있는 역사적 문화유산은 한국보다 훨씬 방대하다. 양국의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탈리아가 아직까지는 다소 우위에 있지만 후발국인 한국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에 해당하는 결집 능력도 고려해야 하는데, 결집력은 평소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올해와 같이 역병이 창궐한 재난 상황에서 중요성이 나타난다. 역병이 가장 먼저 창궐한 상황에서 전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중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방역대처는 확진자 수와 치사율에서 모두 이탈리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한국인들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자유롭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한국의 60대 여성이 일으킨 초특급 전파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 될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자유분방함을 이탈리아에 비한다면 자율의 기감이 될 정도이다. 이탈리아인들은 파티를 멈추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동선 추적을 진행하며 하루에 8만 명을 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역병 기간 한국은 의료 시스템을 풀가동시켰지만 의료 물자나 의료 역량이 시종일관 부족한 적이 없었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해당 칼럼에 대한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병상에 간신히 누워있는 몰락한 귀족이지만 한국은 떠오르는 신흥귀족이야. 다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현실이지. 10만 제곱킬로미터 국토에 대부분이 산지에 지하자원도 없고 삼면이 모두 우호적이지 않은 이웃 국가들 뿐이었어. 54년 전쟁 후 국내 상황은 중국보다 더 처참했고 1인당 경제 수준은 중국이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수많은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군사 각 방면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지. 한강의 기적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야. 한국은 싫어하지만 한국은 3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현대공업 국가로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어. 게다가 주변 형세까지 위협적이었는데, 소국은 세계적인 산업 몇 개만 있으면 선진국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야만 가능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몇 개의 산업으로는 먹여 살릴 수 없어. 동아시아 강국 모임 중일한, 일본과 한국은 불행하게도 중국과 너무 붙어 있어. 그렇지 않았으면 어디에서든 엄청 쩌는 강국이었을 텐데,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을걸. 2010년, 2016년 사이에 발전이 그렇게 빠를 수 있었던 건 중국 발전 쾌속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국엔터가 그때 가장 빨리 발전했어. 돈이 있었으니까. 한반도가 통일한다면 경쟁력으로 8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중국을 끝장내버릴 수도. 통일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당 GD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우세함. 한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중국 인당 GDP가 한국 수준까지 올라서야만 진정한 의미의 굴기라고 할 수 있어. 이번 생에는 아마도 보기 힘들 듯. 30-40년 정도는 지나야 한국의 인당 GDP를 따라잡을 수 있을 듯. 내가 신을 넘었는데 볼 수 없을 듯. 인당 GDP가 생활 수준을 나타내진 않아.
18,000달러를 넘은 수많은 나라들의 생활 수준이 중국만큼 높지 않거든. 그래서 중국의 인당 GDP가 한국 정도로 올라갈 필요는 없어. 한국의 생활 수준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지. 임금에 비교하는 건 맞지 않아. 이건 좀 불리하지. 임금은 인당 GDP랑 비례하니까. 이탈리아는 패션, 자동차 브랜드만 남았는데 한국은 정말 공업, 과학기술, 제조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어. 한국 별 영향력 없지 않아? 이탈리아에 비해서 젊다는 정도지. 자동차, 핸드폰, 엔터 산업, 반도체 모두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하잖아. 이탈리아는 그래도 축구로 한국을 발라버리지. 지금 2002년 월드컵 얘기하는 거야?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발달했어. 러시아 GDP를 넘어선 선진국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꼭 이탈리아는 러시아 GDP를 넘지 못했다는 것 같네. 아무리 쩔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너무 작아서 국제적으로 아무런 위상도 없는데 웃겨 죽겠네. 다른 방면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못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아니지. 이탈리아 군대는 완전 이탈리아 체면을 살려주고 있네. 한국의 반도체, 조선, 핸드폰, 자동차 모두 이탈리아보다 대단해. 자동차는 차이가 많이 나지. 피아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내가 보기에 저 차들은 현대자동차랑 비교가 안 돼. 한국은 대국에 대한 야심이 있어. 이탈리아는 이번 역병이 지나고 나면 분명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질 거야. 엘리트들만 남게 될 테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이탈리아가 다 강해. 아무튼 G7 대표 경제 강국이잖아. 유럽을 통합하면서 군사장비 능력이 평범해진 것 뿐이지. 경제는 한국보다 강해. 이탈리아인들은 쉬엄쉬엄 일해도 한 달에 한국 돈 35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한국인은 죽자 사자 일해도 이 돈을 못 버는데 누가 더 강한 거겠어. 경제적으로는 특히 전자, 정보, 과학기술, 조선 방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강해. 게다가 한국의 발전 추세는 세계적으로 전도 유명한 분야인데 이탈리아는 전통 공업국가 중에서 몰락하고 있는 쪽이지. 하지만 패션, 역사, 문화유산, 건축예술 방면에서는 한국이 따라갈 방법이 없고 역동성 부분에서 이탈리아는 한국의 상대가 안 돼.